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칠순을 넘긴 남편과 살고 있는 66세의 이옥형이라고 합니다. 딸 둘은 결혼을 시켰고 노총각 아들이 하나 있죠.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 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엄마 마음은 저러다가 장가 못 가는 게 아닌지 애가 타네요. 그래도 최대한 즐거운 생각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왔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198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24살에 돈을 벌기 위해 이불 공장에 격리 직원으로 취직했고 거기에서 애들 아빠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무실과 공장을 오가던 남편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을 보면 남편이 당시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표정에 다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집안 차이를 염려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공장은 아니었기에 둘이 결혼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딸을 바로 낳았죠.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시부모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장남은 아니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효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른들은 여전히 아들이 중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으니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따로 저를 불편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쁜 딸을 낳고 몸을 풀자마자 갓난 아이를 등에 업고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공장 일을 도왔죠. 주문에 비해 일하는 사람이 적어 많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3년 뒤 둘째가 태어났고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기뻐하셨죠. 심지어 손자가 태어나자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을 바로 남편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셨죠. 이게 바로 아들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꼭 그 이유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시아버님도 이제 환갑 나이를 넘기셨으니 좀 쉬고 싶다고 하셨었고 자식 중에 공장을 물려줄 만한 적임자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남편 위로 형이 2명 있지만 둘 다 큰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작은 공장에는 관심이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님 일을 도와온 건 삼남인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별 탈 없이 아버님의 공장을 물려받았고 이후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 우리는 1987년에 막내딸을 낳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5식구가 되었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죠. 물론 IMF 때 휘청휘청 하기는 했지만 남편과 제가 힘을 모아 일을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줄여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나라에서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저희도 집에 있던 금을 갖다 내기도 했죠. 어려울수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부로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고비가 넘어가고 2001년 큰딸 미영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정말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전 정말 큰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바르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감사했고 우리 공장 직원들 등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웠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이불을 주변 보육원과 노인정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부나 봉사 같은 것에 큰 뜻이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에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듯한 느낌으로 단순하게 한 행동이었죠. 그렇게 지역 인근의 보육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후원하고 난 뒤에 선생님으로부터 감사 전화가 왔는데 아이들에게 새 이불이 생기니 그렇게나 좋아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니 무척 뿌듯하더군요. 그래서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저희 애들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입혔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옷을 만들다 보니 자투리천으로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옷감을 사와서 여자아이들 원피스나 남자아이들 셔츠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마음대로 사이즈를 만들어가서 그런지 중고등학생 애들에게 돌아갈 옷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못 받은 아이들은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중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을 모델 삼아서 셔츠 몇 벌을 더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보육원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옷을 받은 아이 중 한 명이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 편지를 썼다며 그 편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저 좋자고 한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 인사를 받으니 찡한 마음이 들었죠. 편지를 읽어보니 그 아이는 저희 막내딸과 동갑이었습니다. 그 뒤로 묘하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막내딸이 문제집 값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아이에게도 문제집 값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막내가 학원 갈 때 그 아이도 학원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통해 몰래 그 아이에 대한 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육원에서 개인 후원을 받을 때 아이 지목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떠한 대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진혁이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었던 건 진혁이의 편지를 저에게 전해준 사람이 보육원 선생님이었고 진혁이에게 제가 후원하겠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기에 개인 후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혁이를 후원하기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둘째 또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무얼 해준 적이 없는데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가게 되다니 정말 기뻤죠. 정말 열심히 해준 아들에게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어디 쓸까 고민하다가 아들과 상의해서 보육원에 기부를 했죠. 막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느 날 진혁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육원 측에서 둘째와 함께 낸 후원금을 개인 장학금으로 처리해 진혁이에게 전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덕에 진혁이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심지어 막내딸은 수도권 대학을 갔는데 진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쁘더군요. 진혁이가 보육원을 나온 이후로도 계속 후원하기는 했지만 지목을 하고 후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혁이는 무척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회 취약계층 관련 장학금까지 미리 알아볼 정도로 똑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좋게 만들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진혁이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대학을 다니던 아이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은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어느 날 이 녀석이 저에게 연락해 먼저 약속을 잡더라고요. 갈비집을 가자고 하길래 그러자 하고 가족들과 자주 가는 갈비집을 데려갔습니다. 항상 진혁이를 만나 고기를 먹을 때면 영양 보충을 해줄 겸 해서 넉넉하게 시켜서 먹이는데 그날은 진혁이가 밥을 먹으면서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어색한 행동에 전 눈치를 챘고 그걸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날 진혁이와 고기 3인분을 먹고 난 후 진혁이가 계산하도록 두었죠. 보답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혁이 통장으로 20만 원을 입금시켰죠. 며칠 뒤에 진혁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대접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날 고기 잘 먹었어 진혁아. 이건 아줌마가 주는 용돈이야. 학교 다니면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계절이 바뀌어서 옷도 필요할 테니까. 진혁이는 저에게 민망해했지만 그 모습도 귀여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진혁이도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입대 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보내더군요. 달리 큰 도움을 준 게 없는데도 말이죠.
이 녀석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싶기도 했고 저 역시 진혁이가 크는 걸 보는 게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택철이도 제대를 하고 막내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진혁이가 전역을 했습니다. 며칠 뒤 진혁이와 식사 약속을 잡았고 간단하게 근황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몇 달 뒤에 큰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냥 잠깐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진혁이는 제 SNS 프로필 사진에 찍힌 청첩장을 보고 예식장까지 찾아왔더군요. 축의도 10만 원이나 했고요.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까지 남겨뒀더군요. 그때 진혁이 나이가 25인데 막내딸보다 하는 행동이 훨씬 성숙해 보였죠. 어쩜 이렇게 철이 들었는지 나중에 그 봉투를 보는데 먹먹한 감정이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진혁이도 26살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같은 나이다 보니 막내 나영이랑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막내딸은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말하고 1년 넘게 놀았는데 말이죠. 진혁이가 회사에 취직하면서 예전처럼 자주는 연락 못했어요. 아무래도 바빠지다 보니 진혁이도 연락을 잘 못했지만 저도 괜히 업무에 방해될까 싶어 연락을 줄였죠. 그런데 이제 잊을만도 한데 전화하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애들이 진혁이가 제 숨겨진 애인이라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진혁이를 후원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식들은 진혁이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알고 나서도 딱히 후원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후원을 하면서도 제 나름 언제나 가족이 가장 우선이라고 정해놓은 선이 있었고 저도 가족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막내딸까지 취업을 하고 이제 택철이와 막내 나영이 시집장가만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내가 직장 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더군요. 아무래도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스토커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아들도 남편도 나영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썼어요. 막내가 퇴근을 할 때 남편과 둘째가 번갈아가며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나갔죠. 온 가족이 막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이에게 안부 전화가 걸려왔고 전 나영이 이야기를 하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지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진혁이가 전 남친이요? 나영 씨한테 그런 일이 생겼군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은 저는 진혁이를 말렸습니다. 아니 진혁아 그러지 마. 그러다 너도 다쳐. 그놈 위험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 물어본 거야.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날부터 진혁이가 나영이의 회사 앞에서 나영이를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접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진혁이가 나영이를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 줬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막내의 보디가드를 자처한 진혁이를 불러내서 저녁을 먹였어요. 진혁아 고마워. 어차피 형님은 얼굴이 노출되어 있어서 남자친구라고 해도 잘 안 믿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해주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진혁이와 제 딸아이는 출퇴근을 같이 했어요. 그걸 인연으로 정이 들었는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결국 둘이 사귄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혁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너무 기뻤지만 남편은 진혁이와 막내의 연애를 탐탁치 않아 했죠. 그 아이 당신이 예전부터 후원해 주었던 고아잖아. 그러다 둘이 결혼이라도 하면 어쩔 거야? 저 아이가 태어난 이상 부모가 없었겠어? 저 아이가 고아가 된 것은 저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 평소 금슬 좋은 부부였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 없다더니 말싸움까지 오갔죠.
그즈음 몸이 안 좋아 더욱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의견 대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저는 병원에 가보았고 59세의 나이에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때 나영이와 진혁이의 나이는 28살이었고 그 나이면 결혼하기 딱 좋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 죽기 전에 나영이랑 진혁이랑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당신이 죽기는 왜 죽어?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결국 남편은 몸이 아픈 저의 간곡한 부탁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진혁이와 나영이는 29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 커플이었죠. 하지만 결혼식 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진혁이의 부모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진혁이를 생각해 혼주석을 없앤 결혼식을 권했지만 진혁이는 되려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전 괜찮습니다. 혹시 사람들 눈이 불편하시다면 부모님 대행을 쓰겠습니다. 아니야, 진혁아. 그런 게 아니라 난 네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장모님. 저한테는 장모님이 어머니잖아요. 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혁이만한 듬직한 사위가 없었죠. 그리고 진혁이가 결혼식 때 나에게 쓴 감사 편지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을 울리고 말았어요. 중학생 시절 새 옷을 선물 받았던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표현한 작은 감사가 오늘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태어난 것부터 잘못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편지 한 장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네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오랫동안 도와주시고 편견 없이 사위로 받아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모시고 아내와 효도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듬직한 사위를 둘이나 본 행복한 엄마가 되었지만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2년 뒤 간경화에서 간부전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죠. 얼굴은 꺼멓게 죽어 있었고 복수도 차올랐죠. 저에게 남은 방법은 간 이식뿐이었지만 자식들은 모두 간염 보균자였기 때문에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점수도 희망적이지 않았죠.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해 갔습니다. 자식들도 엄마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걸 아는 건지 예전보다 자주 찾아오더군요. 특히 진혁이는 웃는 얼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눈 주변이 빨간 것이 누가 봐도 울다 들어온 얼굴을 해서는 들어오곤 했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이 이렇더군요. 하나같이 입은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눈은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엄마를 보내는 게 아쉬운지 딸들도 아들도 자꾸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퍽이나 불편했습니다. 고운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닌 병색이 완연한 얼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싫었거든요. 아이들이 간직할 제 마지막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에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죠. 그렇게 오랜 수술 끝에 무사히 간 이식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한 저는 몇 달 만에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야 했지만 병원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조심조심 일상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모두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었죠. 낮에는 큰딸이 와서 저를 챙겼고 저녁에는 퇴근한 아들과 남편이 그리고 주말이면 나영이와 진혁이가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진혁이가 이직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군요.
사실 생활력 강한 녀석이 이직할 직장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그만뒀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진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진혁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정도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진혁이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않더군요. 나영이 혼자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몇 달 동안 지켜보다 결국 진혁이와 나영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진혁이도 다시 일해야 하지 않겠니?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엄마의 마음으로 말한 건데 딸이 듣기에는 간섭으로 들렸는지 나영이가 조금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님.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요. 조만간 좋은 직장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저녁을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데 나영이가 평소와 다르게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혁이는 그런 나영이를 달랠 뿐이었죠. 저는 지 남편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러나 싶으면서도 죽다 살아난 엄마한테 저러는 막내딸에게 서운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혁이가 재취업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역시 우리 진혁이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 안부 전화를 걸은 나영이에게 이제 빨리 아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진혁이 닮은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나영이가 하는 말이 내년에나 갖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번에 죽다 살아나 보니 사람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미뤄도 될 것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독촉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을 좀 더 했습니다. 너희 무슨 신혼이 그렇게 길어?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야. 진혁이도 너도 이제 33이잖니. 얼른 낳아야지. 엄마랑 아빠가 또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는 거고.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기다려줘. 저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죠. 평소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막내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이를 몰아세웠습니다. 툭 하면 알아서 한다는 소리, 부모가 자식 일에 조언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어? 못된 지집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분을 삭히며 앉아있는데 방에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나와 옆에 앉더군요. 진혁이랑 나영이한테 그러지 말어. 아니, 애미가 그런 소리도 못해?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아주 그냥 지 혼자 큰 줄 알지. 한참 푸념을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간 떼어준 사람이 진혁이야. 그래서 직장도 그만둔 거였고 1년 정도 푹 쉬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다 대준다고 한 건데 결국 당신 이야기 듣고 당신이 눈치챌 것 같다며 바로 일자리 구해 나갔잖아. 아이는 좀 천천히 갖게 둬. 무엇보다 진혁이에게 아무런 후유증이 없는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은. 무슨 소리야? 진혁이가 나한테 간을 기증했다고? 남편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간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혁이는 바로 검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간을 기증했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나영이는 그런 진혁이를 말렸다고 해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후유증이 생기면 나영이는 남편도 엄마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혁이는 제가 본인의 어머니와 같다며 되려 남편을 설득해 저에게 간을 준 것이죠. 다음날 진혁이와 나영이에게 퇴근하고 집에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온 진혁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진혁아, 왜 그랬어? 너 고생하면 어쩌려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 없는 소리만 했는데 진혁이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런 복덩이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정말 하늘에 감사하게 되더군요. 저는 진혁이와 나영이에게 그동안 일을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영이 역시 안 그래도 진혁이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돈을 벌라 하고 아이를 가지라 하니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진혁이에게 간 이식을 받은 지 3년 후 저도 진혁이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는 얼마 전 아들을 출산했어요. 진혁이와 나영이를 쏙 빼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요즘 건강해진 진혁이는 남편을 거들어 이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치가 보여서 급하게 들어간 직장은 업무 강도 대비 처우가 좋지 않아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가끔 남편을 도와주던 진혁이가 조만간 공장을 물려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혁이가 이번에 납품까지 확장을 한 모양이더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진혁이랑 저는 아마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진혁이는 어린 나이에 브랜드도 없는 그 셔츠를 받고 그렇게 행복했을 수가 있을까 싶고 저 또한 진혁이에게 편지를 받고 그렇게 찡할 수가 있었을까 싶네요. 우리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